반갑습니다. 민법 총칙 권리의 객체할 시간이죠.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보려면 물건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민법에서 물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된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은 신체에 고착되어 있는 한 물건이 아닙니다. 동산 관련해서 볼게요. 사람의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인데요. 해당 유체물은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고요. 제사 주재자는 유체 및 유골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승계할 때요. 장소, 종류,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증감 변동하는 동산도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담보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외부적, 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유동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냉동창고에 공급, 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으로 봅니다.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은 물건,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보고요. 따라서 냉동창고에서 공급 관리된 냉기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고요. 합성물이란 각 구성 부분의 개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으로서 하나의 물건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자동차, 비행기 등을 말해요.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데요. 다만 물건의 일부에 대한 물건을 인정할 실익이 있고요. 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 가능합니다. 즉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객체가 될 수 없어요. 특정물과 부대체물, 불특정물과 대체물은 대체로 일치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전과 같은 대체물도 번호를 특정해서 거래할 때에는 특정물이 되고요. 우마와 같은 부대체물도 대량으로 거래될 경우에는 불특정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 구별을 말하고요. 특정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합니다. 그 저로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을 특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자, 하나의 소가 있고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경마를 타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내 말과 바꿔주시오 하면은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대체물도 대량으로 거래될 때에는 불특정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이 돈 같은 금전은 대체물이죠. 내 10,000원이나 너의 10,000원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번호를 특정해서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원짜리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1986년이라고 하면은 1986년도에 10원은 희귀합니다 라고 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던 게 있었죠. 이렇게 금전과 같은 대체물도 번호를 특정해서 거래할 때에는 특정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용물과 달리 공공용물은 사인의 소유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은 불융통물과 융통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불융통물에는 공용물과 공공용물로 나뉘게 됩니다. 공용물은 관공서 건물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공공용물은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거래가 금지되는 금제품도 불융통물에 포함됩니다. 융통물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용물과 달리 공공용물은 사인의 소유에 속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로나 공원이 개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동산 중에도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물건을 공시하는 물건이 있고요. 무기명 채권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자, 그럼 부동산 중에서 토지 먼저 볼게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로 사고 팔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토지를 샀을 때 온천수가 있다면 온천수까지 다 같이 매입하는 겁니다. 미분리의 천연과 실과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과 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습니다. 자, 토지 부분에서 포인트입니다.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거예요. 토지의 정착물이 모두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건물 그리고 임목법이나 명인 방법에 의해서 수목이 집단 등이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천수랑 지하수는 뭐라고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고요.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권한 없이 그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고요.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 또한 동산으로 봅니다. 토지에 부합되어서 부동산이 되려면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물론 분리하게 되면은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임시로 심어놓은 데에 불과하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산이 됩니다.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해서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 부분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되지는 못하고요. 쉽게 생각해서 토지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많이 훼손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기본적으로 토지의 구성으로 보는 것이 편합니다. 명인 방법은 등기보다 훨씬 불완전한 공시 방법입니다. 등기부와 같은 권리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의 하나고요. 저당권과 같이 복잡한 사항이 포함된 물권 관계에는 공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의 하나입니다. 저당권같이 복잡한 사항이 포함된 물권 관계는 공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필지의 일부분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해서 지적 측량을 하고요.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해진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가사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해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가사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다 해도 상관없고요.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원상복구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포락지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락으로 소유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 사례 한번 볼게요. 명인 방법이 갖춰진 미분리 과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이 이루어진 수목.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게 현행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봐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법은 법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이런 것들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봅니다.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만 등록에 의해서 독립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건물로 인정되는 때에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선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면 되는 겁니다.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공시되고요. 집합 건물의 경우 한 개의 동 건물의 일부의 구분 소유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식지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봅니다. 자, 그럼 건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집합물이란 다수의 물건이 집합해서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물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서 거래의 객체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 요건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요. 따라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축주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미완성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에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자, 우선 원시 취득부터 용어 정리를 해보면요. 원시 취득자는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부담 또는 하자 등 그러한 흠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특색이 생깁니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빌딩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먼저 지하부터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 1층, 2층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 미완성된 건물이 타인에게 매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놨던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 취득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밑에 사례 나오는데 그거 보면 더 이해될 거예요. 타인의 토지인 줄 알면서도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더라도 그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 주물과 종물 관계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자, 원칙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입니다. 단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물로 봐요.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종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어요.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물, 종물은 모두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 직접적 관련이 돼야 됩니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요.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즉 주물과 종물은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속물, 지상물과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매수인, 즉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물과 종물 사이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종물이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되지 않고요. 주물의 사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물 자체의 상용에 공여돼야 합니다. 종물은 그 설치 시기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요.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경락인은 등기 없이 지상권도 취득하고 이 건물을 제3자에 양도한 때에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때 경락인으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은 자는 등기를 해야 건물 소유권 및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 또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물을 점유해서 시효 취득한다고 해서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종물은 계속적으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도와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도왔다고 해서 종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가끔 문제에서 종물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키워드만 익히고 가세요. 그냥 세세하게 보지 마세요. 자, 키워드는 농지, 횟집, 주유기, 연탄 창고, 백화점 등이 나오면 정답 키워드입니다. 종물이라고 봐요. 단 건물 내에 있는 연탄 창고는 종물이 아닌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보는 거고요. 건물 외에 연탄 창고가 있으면 종물로 봅니다. 호텔, 축사는 오답 키워드예요. 그래서 종물 고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호텔이나 축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건물 내에 있는 연탄 창고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보지 마세요. 헷갈려요. 정화조는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물건인 종물이라기보다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봅니다. 반면 양수장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된 토지의 종물로 보고요. 자, 보이시죠?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화조는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물건인 종물이라기보다는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아까우니까.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에 대해서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요. 원본 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로 인해서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 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는 건 아닙니다. 자, 물건에서 마지막이네요. 과실 부분 보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실이 아니라 그냥 열매나 아니면 어떤 건물에서 나오는 이득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과실은 법정과실이나 천연과실로 나뉘어지는데요. 법정과실부터 볼게요.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고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은 법정과실입니다. 사람이 물건은 아니죠.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닌 거예요.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자, 키워드가 있어요. 법정과실은 이 비율로 들어가면 됩니다.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게 됩니다. 법정과실에 준하여 본다는 거예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법정과실이고요.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의 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으로 과실 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끔씩 문제에 나오면 헷갈려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과실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법정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천연과실 한번 볼게요.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면 과실 수취권을 가질 수 없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의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열매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자, 우선 물건에 관해서 봤고요. 다음 권리 변동 총설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